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민주당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중성동갑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일한 비명계 선출직 최고위원이었던 고민정 의원이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서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듯한데요.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맡기고 그 범위는 병원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2부에서 현직 PA 간호사 모시고 의료 공백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또 문제점과 대책들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 선거 때마다 여야 막론하고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불거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친명 공천, 비명 경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민주당 상황 정성호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시죠 요즘에? 뭐 바쁘진 않습니다. 바쁘지 않으세요? 그 소위 의원님을 앞서도 뭐 친명계 좌장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좌장이 아니기 때문에. 좌장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최측근 그룹 7인회 좌장도 7인회는 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네네. 이렇게 7명의 의원들이 축에 모여갖고 이재명 네. 대표를 지지했던 것뿐이고 네네. 그 위에는 다른 어떠한 그 행태의 모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이 대표님과 가장 허물없이 말씀을 나누는 분. 그런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 사이도 아니세요?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표와 가장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 사법연수원 동기, 네. 뭐 그냥 호용호제하는 정도이지 그게 허물없이 또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사이도 아닙니다. 크게 다른가 싶기도 한데 뭐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오늘 그 의원총회에서도 공천 관련 설전이나 또 반발이 많았나요? 지금 민주당의 전반적인 공천 상황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의원총회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다른 일정 때문에 가지를 못했는데 오늘 들어오기 전에 좀 물어보니까 뭐 선거 획정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요. 네. 또 일부 의원들은 또 공천과 관련된 또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던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뭐 지금 공천은 이재명 당대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당의 그 당원 당규에 정해진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네. 공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비명이니까 뭐 경선에 붙이고 친명 무조건 단수 공천 그게 아닙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단수 공천된 분들을 보면은 물론 그 전제가 친명 비명을 나눠야 되거든요. 예. 저는 그것도 애매한데 예. 간혹 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분은 친명이다, 이분은 비명이다 했을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의원을 분류해 봐도 뭐 비명 의원들은 뭐 경선시키고 친명 의원들은 단수 공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비율로 따지면은 비명 의원들이 단수 공천되게 더 많걸요. 더 많아요. 예. 네네. 비율로 따지면요. 비율로 따지면요. 그런데 친명 의원들은 뭐 거기 별로 소위 말하면 친명 의원들은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고 그 비명 의원들이 강하게 이의제기하니까 그게 큰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네네. 사실 따져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 네네. 말씀이신 것 같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금 서울 중성동갑에 컷오프 됐는데 대신에 이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전략 공천이 된 상태에서 임 전 실장께서 어떤 입장을 내놓으실 것 같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또 인사 중에 한 분이고 네네. 소위 말하면 586 운동권에서도 또 가장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매우 유능하고 또 경험도 많고 네. 한창 정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되기를 원했던 중성동갑은 네. 이미 진작에 전략 공천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던 지역이거든요. 본인이 거기 나가겠다고 의사 표시하는 것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전략 공천 지역임을 알고 갔기 때문에 네. 전략 공천 지역은 당에서 전략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 실장도 민주당과 함께 코왔던 분이고 또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당 네. 결정을 존중하고 당과 좀 협의해갖고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기여하는 것인지 이런 걸 좀 고민해 주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임 전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 중성동갑에서 예비 후보로 선거운동을 한창 하셨거든요. 네. 좀 너무 빨리 먼저 움직이셨나요? 좀 약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어차피 거기는 당원 당규상 전략지역으로 지정되게 돼 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비 후보는 선거 120일 전부터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이제 구청장이 민주당이고 또 임종석 실장과 가까운 사이기도 하죠. 그러나 뭐 그런 점도 있었다고 하지만 전략적인 판단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점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또 그 지역의 여당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을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당에서는 윤희숙 의원과 어떤 경쟁력이 물론 임종석 실장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거가 본격화됐을 때 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가장 강력하게 또 저항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그 전략 공천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하면서요. 지도부 안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고 사퇴의 변을 말했던데 근데 이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차라리 물러나는 게 답이다라고 해서 이걸 가볍게 들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의원님이 아침 라디오에서 그만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결정한가 싶기도 한데 아니, 정말 물러나라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제가 아침에 예. 그 어느 방송에 가서 했던 얘기에 저는 맥락을 보면 네. 사퇴하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본인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네네. 이렇게 뭐 비유를 들자고 하면 격려하면서 툭툭 어깨치면서 열심히 해봐. 그랬더니 격려했던 걸 갖다가 왜 때리냐고 뭐 폭행이라고 이렇게 고소한 것과 좀 비슷하다고 봐요. 전 정당적 어이가 없습니다. 네네. 오히려 이게 최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니까 또 합의제 기구에서 서로 다수결을 의결하는 과정 아니냐. 적극적 의견 표현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최고위원이 당무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니까 당무를 거부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무를 거부할 바에 차라리 안 한다고 해야지. 그러나 지금 사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보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서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책임감을 좀 강조했던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더 제가 무슨 뭐 당의 뭐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도 아니고 그냥 당의 그냥 중진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네. 사견을 얘기한 거고 사견의 핵심도 보다 책임 있는 자세,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중에 일부 문구를 따갖고서 뭐 제가 사퇴를 요구하니까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그럼 고민정 최고위원도 그런 어떤 전후 맥락을 다 안 보진 않았을 텐데 네. 왜 꼭 찍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만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고민정 최고가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제기했던 사항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뭐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관철이 안 되니까 사퇴하신 것 같은데 뭐 제 얘기 때문에 사퇴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수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예. 지금 보면은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 또 고민정 최고위원의 사퇴로 인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위 비명계 단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뭐 우려도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예. 뭐 일부 탈락하는 의원들이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공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명계 의원들이 단체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정치를 해본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또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뜻하는 바가 관철이 안 됐다고 해서 단체 행동하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일부 발표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4선의 국회의장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김용주 의원 탈당을 선언한 상태에서 5선의 서른 의원도 탈당을 시사하고 나섰고요. 이렇게 좀 중진 분들이 연이어서 이 탈당을 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시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편치는 않을 텐데 사실 이분들이 지역구에서 좀 다선을 하신 만큼 향후 행보에 따라서 이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뭐 유리하게 될 일은 없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저는 뭐 아쉽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네. 4선 5선을 어느 당에서 했습니까? 민주당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김영주 전 부의장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네. 또 비례대표로 정치 시작하셨고 또 지역구에서 공천 받아갖고 또 내리 4선 하신 분입니다. 네네.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고요. 국회 부의장도 민주당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어쨌든 뭐 하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들어갔다고 뭐 말씀하시면서 네. 탈당을 하셨는데 참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어떤 민주당과 수십 년 같이 정치를 같이 해온 분들이 특히 서른년 같은 경우는 어떤 분입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해온 분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 당의 이런 공천 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탈당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민주당 안에서 정치를 해왔던 분이시다 보니까 더더욱 어떤 지적을 하는 거에 있어서 흘려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만들었던 시스템 공천이 망가졌다. 이재명 대표가 야금야금 바꿨다라고 비판하던데 의견을 주신다면요? 구체적으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시스템 자체를 갖다 이재명 대표가 야금야금 바꿨다고 하는 건지 전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네. 오히려 물론 뭐 하위 평가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하위 평가는 그 공관위원장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 아니면 모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하위 평가에 들어갔던 분들이 31명입니다. 31명 중에서 전 뭐 대부분이 좀 통보되지 않았을 까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통보된 분 중에서 본인이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하면은 그 없는 상태에서 경선하시거나 또 당의 그 어쨌든 공천의 그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중에 일부 의원들이 이제 그게 동의하지 못하고 난 하위 점수 받았다 하면서 탈당도 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시스템상에 시스템을 볼 때 약간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당할 만한 부분도 전 좀 있다고 봅니다. 뭔가요?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 공통적으로 적용된 거니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흔히 의원들이 나는 법안 발의 많이 했는데 내 하위 평가냐. 근데 법안 발의 그 평가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법안 발의 건수, 법안 발의나 통과 건수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저는 늘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건 사실 의미 있는 법안 하나가 중요한 거지 법안 건수가 무슨 중요하겠어요. 뭐 계류 중일 수도 있고요. 이게 그렇죠. 법으로 실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그냥 있고요. 막 내는 거예요. 사실 네네.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다면 평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면 평가 제도가 과거에 한때 유행했었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업에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다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면 평가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짬짬이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런 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성평가 같은 부분에서도 좀 더 객관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좀 부분이 좀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네네. 저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에 의해 갖고 2000년부터 국회의원 공천해왔거든요. 지방 선출직 지방 어쨌든 의원이라든가 예. 지방자치단장도 평가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금 와서 나에게만 불리하게 당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서른 의원님 포함해서요. 네네. 홍영표 의원님 등 여러 의원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아예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다. 정체불명의 해괴한 여론조사다 하면서 의혹 제기를 하던데 의원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떤 당이 어떤 단위에서 여론조사를 했는지를 네.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저는 뭐 좀 그런 부분에서 당의 각 단위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어쨌든 의원님 그 주장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비춰보면 좀 불공정한 측면들이 있지 않았나.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의 여론조사하는 단위가 뭐 민주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고 전략공관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의 다른 뭐 조직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예. 여러 단위에서 하는데 하게 되면은 그래도 대각 지역의 의원들의 경쟁력을 의원이라든가 또 새로운 인사들의 경쟁력 조사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네네.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역 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처럼. 네. 그러나 당의 전략단이나 또 인재영입위원회 같은 경우는 새로 영입한 분의 어쨌든 후보 적합도라든가 경쟁력 조사를 해서 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공개적으로 되지 않고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런 오해가 온 것
않나는 추측을 해봅니다. 한번 빼놓고 붙여보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이분이 아니었을 때도 잘 되나 싶어서 붙여보는 건가요? 아니 실은 어쨌든 지금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높고 평소 계속 당원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네네. 되게 누구하고 붙여봐도 뭐 되게 더 높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선 경쟁력 꼭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대진표가 짜져 갖고서 여야가 전체적인 그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고 하면 괜찮은 어쨌든 그 후보들이 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신진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응? 뭐 편하게 한다면 그냥 현역 의원들 다 뭐 공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당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신진 인사들 또는 영입 인사들의 경쟁력을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조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역 차원에서 보면요. 지금 전북 지역 현역 의원분들이 모두 공천에서 탈락하셨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의 민심이 좀 걱정되지는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분들의 탈락은 뭐 컷오프가 아니라 경선을 통해서 탈락한 거거든요. 네. 그 경선이라는 게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호남 지역의 어떤 민심이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민심이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뭐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인지도가 높고 평상시 당원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그 감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세한 게 많습니다.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제가 언론에 나오기는 한 35% 정도 감점을 받은 의원도 또 경선에 이겼다고 하거든요. 좀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뭐 전북의 의원들이 그렇게 하위 점수에 들어가서 경선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나 경선을 통해 갖고 신진 인사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애초에 배제한 게 아니라 경선을 통해서 그분들의 새로운 뭔가를 원하는 것들이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본인의 지역구가 전략 공천 지역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컷오프 결정을 받은 이수진 의원에 이어서 서른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좀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서른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처해 있는 조건이 무죄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하면서 검찰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요? 어쨌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그 정치 보복적 수사다. 정치 수사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와 관련해서는 당의 윤리감찰단 윤리위원회 또 당의 공식 기구에서 이건 정치 보복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던 거고 또 서른 의원도 부인 못할 거예요. 대선 이후에 지금 정부 여당 또 정부에서 이 정권에서 지금 지난 한 2년 가까이 한 게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처리하겠다는 건 한 게 없어요.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재명 대표 수사에 거의 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금은 아예 없어졌지만 말조차 나오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가장 강력하게 여러 번 자기 주장했던 분이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이 지금 어쨌든 뭐 대선 이런 총선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뭐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 뭐 본인이 먹던 물에 그냥 침 뱉는 거나 다른 바가 뭐 있겠습니까? 전 이수진 의원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 서운한 점이 있겠지만은 또 당 안팎의 여러 평가가 또 부정적인 측면도 약간 있었습니다. 저도 이수진 의원 굉장히 또 열심히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그러나 그거를 그렇다고 해갖고서 이렇게 당을 다시 공격하고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지금 당 일각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이 대표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답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지요? 아니 지금 선거 앞두고 선거가 좀 4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당 대표가 사퇴한다고 하면 공천을 어떻게 누가 책임 있게 공천을 진행시킬 것이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런 핵심 당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분들이 대표의 그런 사퇴를 보고서 실망해갖고 투표장에 안 나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건 뭐 그런 주장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어쨌든 그런 선택 문제는 대표 본인이 선택할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사퇴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결정이 있었으면 진즉에 했어야지 지금은 이제 뭐 총선이 한 4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공천 상황을 보실 때 여야 판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특히 이 수도권의 다선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수도권 선거 전략의 핵심은 이거여야 한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판세를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저는 민주당이 약간 우세했다가 약간 저 내리막길 좀 들어선 게 아닌가 공천 그 파열음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느 누구도 우열을 지금 장담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천을 잘 마무리하고 공천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공천이 끝난 다음에 예. 양쪽의 대진표가 딱 결정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국민들이 어느 정당이 더 혁신을 했고 어느 정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인재들을 영입했는지 그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 같은 경우는 되게 현역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관 출신들이 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뭐 현역 의원들이 경선을 통해서도 탈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쨌든 다른 형태로도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어떤 최종적인 공천 결과는 잘했을 거로 보고 있고 잘했다는 평가를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런 면에 그러고 나서 결국 수도권과 또는 중도층 20대 그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네.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정책적인 제시를 하고요. 그런 걸 제대로 제시하게 되면 국민들이 바로 보지 않겠나. 왜냐 윤석열 정권이 지난 23개월 동안 한 게 없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아주 파탄 지경에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와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해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는 좀 일부 뭐 잡음이 있고 내리막길 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누구 대 누구 딱 붙여놓은 거 보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민주당이 그래도 혁신 예. 공천을 했다. 네. 이런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수도권 판세로 좀 뭉뚱그려서 질문드렸는데 경기와 서울 별개로 한번 네. 판세가 어떻다 전망이 좀 되실까요? 그 경기는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되게 민주당이 약간 우세하다라는 평이 있고 네. 서울은 민주당이 약간 열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뭐 전혀 뭐 여론조사만 갖고서도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8144님이요. 민주당의 공천 상황 한편 이해합니다. 권력 이동은 전에도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 상식에서 보면 지나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 약발이 들까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한번 답을 하신다면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네. 과연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뭘 했는지 그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을 예. 윤석열 정권이 계속 2년 동안 해온 대로 그냥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이걸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가게 하는데 예. 야당의 제 역할을 저는 2년 동안 좀 못했다고 보면 거기에 관련해 갖고 민주당이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혁신적인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혁신 공천의 결과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어쨌든 새로운 비전과 그런 네. 역량을 보여주면은 민주당을 선택하리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또 개혁신당과의 통합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라고 일성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에 출연했던 김종민 공동대표 관련해서도 현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화됐다라고 비판을 또 하셨는데 민주당의 정체성 관련 비판에 대해서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럼 지금 민주당은 가짜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뭐 165명, 180 그 당시 범 여권이 21대 때 180석 됐다가 현재 165명 됐다가 몇 분 탈당해서 한 160석 정도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의원 그 몇 분들이 나가갖고 본인들이 주류고 지금 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면 그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여전히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고 공정과 정의, 포용을 또 기본적인 가치로 삼고 또 네. 남북의 화해 협력 또 평화 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민주당에서 정치 시작하고 민주당에서 혜택만 부려본 분들 아니겠습니까? 다 느렸어요. 이낙연 전 당대표 전 총리가 어떤 분이십니까? 민주당에서 4선 5선한 거 아닙니까? 예, 총리하셨고 전남지사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였고 대선 경선에 나갔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여길 떠나고 밖에 나와서
본인을 키워준 정당을 가짜 정당을 얘기하는 게 그게 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민 의원도 마찬가지죠. 예. 노무현 정부 때 또 같이 일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 또 2번 하신 분인데 그런 말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뭐 지금 밖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 욕하고 민주당 비난하고 그게 뭘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3지대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영입됐는데 이 부분은 평가를 하신다면요? 제가 뭐 다른 당의 비대위원장 오신 분을 평가하기는 뭐 적절치 않고요. 공관위원장. 예. 예. 네. 공관위원장. 예, 예. 예. 과거에 제가 2016년도 20대 선거가 마친 후에 비대위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예. 그때 비대위원 들어가서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장과 몇 달 같이 일했는데 굉장히 경험과 경륜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또 권위가 있으시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과감하게 또 결단을 잘 내리시는 그런 장점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도 상당한 이준석 전 대표가 잘 모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 결국 이제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호응을 받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김종인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여야를 둘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그건 제가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미래 또 지금 말씀드린 개혁신당 두 당 모두 의원님의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양당의 공천 탈락자 영입에 좀 공을 들이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 경계가 되지 않으세요? 아니면 뭐 어차피 가실 분들은 가시는 거예요? 그 새로 당을 만들어 갖고 예. 기존의 정당보다 나은 인재들을 새로 영입해 갖고 예. 그런 분들이 어쨌든 우리 국회를 새롭게 일신하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런 예. 분들은 모셨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결국 그 양당의 공천 탈 어떻게 됐든 간에 양당에서 공천 탈락한 분들을 영입하려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총선거에서 선순위 번호 그 의원수대로 이게 기호가 네네. 부여되지 않습니까? 네. 또 3번, 4번 되는 거니까 선순위 기호 받고 번호 받고 두 번째 선거 때 그 정당에 대한 그 보조금, 국고 보조금 더 받고 예. 이거 왜 다른 뜻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뭐 하는 행태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선거용 이합 집산이란 말씀. 그렇죠. 사실 그게 선거에서 선순위 번호 받고 정당 보조금 더 받기 위한 거지. 양당의 기존의 양당에서 공천 탈락한 분들을 갖다 우리 당에 들어와라고 이삭죽피하는 게 저는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건 좀 뭔가 좀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보이게 조용히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 저는 그래서 더군다나 이분들이 각 모인 분들이 어떤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단지 양당에서 그냥 어쨌든 밀려나가고 간 분들 이런 분들을 갖고 정당 만들기 이렇게 하는 건 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요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달 3일에 창당을 시사한 범야권의 민주개혁진보연합 관련해서 지역구 후보 단일화는 경선을 거친다는 원칙이 있지만은 위성정당 출연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특히 진보당과의 연합에 있어서 민주당 출신 개혁신당 이원흑 의원이요. 통진당, 통합진보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념 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한 계획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의견을 주신다면요? 저는 어쨌든 이게 준연동형 제도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지만 여당처럼 지금 노골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그건 좀 부도덕한 짓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그 소수 야당과 함께 지금 비례연합 정당을 만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과거에 지금 어떤 통진당 계열에 계신 분들이 지금 만든 정당이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천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비례연합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갖고 좋은 분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비례정당의 취지에 맞는 비례대표의 취지에 맞는 예. 그런 분들은 모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불신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앞서도 약간의 내리막 형국은 맞지만 이제 반등할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청취자분들에게 향후에 어떤 뭐 포부랄지 아니면 뭐 민주당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당부랄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예. 그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민생이 또 경제가 좀 나아진 점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이런 상태로 계속 3년을 더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이걸 누가 견인해낼 것인지 전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공천 이후에 내세운 여러 가지 정책 민생 관련 정책들을 좀 보면서 민주당을 좀 선택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퇴근 교통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내서 3터널 부근에서는 1시간 전쯤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내서 2터널을 지나면서부터 5km 구간에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과 목감 일대로 정체고요.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와 비봉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에 진입해서는 성산대교 방면으로 금천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부근으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청년 정치인분들과 함께합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하헌기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류호정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류호정 의원님이 이제 주황색 옷을 입고 오셨네요. 보급이 네, 나오셨나요? 보급 받았습니다. 네, 네. 자, 앞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민주당 상황을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세 분 평가도 좀 들어볼게요. 우선은 임종석 전 실장. 이제 예비 후보 선거 운동을 중단하게 됐네요. 민주당이 중성동갑에서 임 실장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고 대신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평가 세 분 의견 좀 들어볼게요. 전반적으로 네. 오늘 의총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민주당이 보복 공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보복 공천이요. 예,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야당 공천이 이렇게 어렵고 망해갈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친명 어떤 간별사 마치 하는 것처럼 해서 네. 비명들에 대한 학살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글쎄요, 지금 뭐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주당 봤을 때 시스템 공천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보복 공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서 류호정 의원님 말씀 네?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리 시스템 공천이라 해도 결국엔 이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력자의 의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총선 승리에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선거 후에 친명만 어찌됐든 남아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예. 기조에 맞게 그냥 이번에도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헌기 부대변인. 그 시스템 공천을 하더라도 예. 같은 시스템으로 굴리더라도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시스템 공천한 건 맞을 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하위 20% 컷오프 혹은 예. 감점 그는 지난 총선 때도 있었거든요.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네. 지난 총선에 하위 20%에 걸린 사람들은 한 명도 자기가 그렇다고 고백을 안 했고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앞서 정성호 의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말씀 안 하시고 네. 하면 될 텐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 이번에. 그러면 예. 차이가 뭘까요? 지난번에 하위 20%에 걸렸던 사람들은 다 선당무사하는 사람들이고 이번에는 40만 가득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차이가 벌어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네네. 지난번에 하위 20%는요. 대표, 사무총장, 그다음에 선출직 평가 원장 이 말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무총장이 그분들 한 명 한 명한테 전화해서 네. 만나 뵙자 한 다음에 설명을 했대요. 이게 어쨌든 공천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런 거지.
당신들이 뭐 당에 헌신을 못했다거나 뭐 의정 활동을 못했다거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충분히 명예를 지켜주고 그다음에 여당이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후위를 도모할 수 있게끔 역할 조정도 해줬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분들한테 어떻게 통보했다고 하던가요? 그 박용진 의원이나 성갑석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관없는 공관위원장이 전화해가지고 당신 하위 20%다, 하위 10%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지는 모른다. 난 통보만 하는 거다. 네. 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노동운동했던 사람도 있지만 네. 회사에서 사람들을 날릴 때도 공고사직하거나 구조조정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바로 파업하고 시위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네.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공고사직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한 명 한 명 다 면담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 근데 우리 시스템대로 했는데 당신 하위 20%에 걸렸다. 어쩔 수 없는 거다. 뭐 장관의 뒷물결에 내줘야 되는 거지. 너무 사심 챙기지 마라. 네네. 이렇게 모욕해버리면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네네. 꼭 정치권이 아니라 어느 영역에서든. 이건 결국 관리의 영역인 거잖아요. 뭐 정성호 의원님 합리적이라는 건 잘 알지만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운영할 때 어차피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안 터져 나오고 수습이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리더십이라는 거죠. 예. 그걸 좀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건데 여기저기서 스피커들이 지금 불만 가진 분들한테 대한 모욕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공고사직하거나 구조조정 대상자들한테 모욕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 스스로 성찰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간 시스템은 그대로지만 전과 이번이 다른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주셨고요. 자,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은 향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김용태 최고위원님. 일단 뭐 그 전부터 당 차원에서 예. 여러 지역구 조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 임 전 실장께서 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글쎄요, 뭐 지역을 옮길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상 뭐 지금 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당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사실상의 분당 상황 아닌가.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 뭐 어쨌든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정하시지 않을까. 생각하지 예. 못했던 결정을 할 것이다 너무 신난 것 같은. 아닙니다.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 하신다 그러지 않았나요? 예. 아직 뭐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지켜보죠. 공천 과정 잡음과 갈등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회의를 불참했었는데 결국 사퇴하겠다고 했어요. 고민정 의원의 기자회견 현장 목소리 잠깐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걷어내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문제 제기로 인해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이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습니다. 예, 류종 의원님, 이게 지금 친문 갈등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갈등이 또 더 깊어질까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점점 더 깊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괜히 단수공천 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꿈쩍할 지도부였으면 사실 진작에 선회를 했겠죠. 그러진 네.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뭐 임종석 실장님 개인, 뭐 고민정 의원님 개인 이런 단위가 아니라 아까 뭐 노동운동 말씀하셨는데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바깥에 이미 뭐 새로운 미래라든지 조국신당이라든지 여러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갈등이 좀 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민당은 의원총회도 열었었습니다. 최근에 그 쭉 의총에 불참하면서 여러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해서요. 오늘은 오전에 그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끝내고 의원총회에 왔습니다. 그동안은 하원기 부대변인 의총을 좀 의도적으로 회피했을까요? 아니면 공천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늘 참석에 대한 의미 부여도 일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도적으로 회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네.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일정 조정을 해가면서 의총에서 정리를 좀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물론 병원에 있어서 못 나오신 적도 있긴 하지만은 그걸 차치하더라도 몇 번 안 나오셨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이 공천 파동이 난 이후에는 의총을 좀 참석을 안 하셨는데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총 네네. 나와서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오늘도 의총 나와서 뭐 발언 안 하겠다고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그러면 정리를 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리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총에서 막 파열음이 나는데 회피하고
방치하고 말씀 안 하시면은 그냥 갈등이 이렇게 터진 상태로 계속 간다는 시그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차라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이게 시스템대로 했다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더 좋은 결론을 효율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고 있다면 뭔가 뭐 소음이 많이 나고 있고 발열이 심하고 이러면 그 시스템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이 모레 서울 강남권 그리고 영남권 보류 지역 공천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모레 그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그리고 선거구 획정 이후에 공천을 결정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결정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공천이라는 것이 예. 물론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정무적인 판단도 분명히 고려가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해요. 그리고 공천이라는 것에 국민적 관심도 있고 공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도 보여주는 것이고 네네. 지금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공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 뭐 쌍특검 이후라든지 선거구 획정 조정 이후로 하는 것은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들의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국민 추천제가 뭐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늘 당 발표를 보니까 결국에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차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것을 이제 국민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지 아니면 뭐 오디션 형태로 할지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형태에 대해서 좀 아직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좀 공간이라든지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결국에 공천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관점이라면 뭐 잘 판단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가요. 민주당은 망령으로 떠돌아야 할 경기 동부 연합이 유력한 원내 정치 세력이 되는 데 대해 국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연일 비례 연합의 진보당 연대 비판에 고삐를 좀 죄는 양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특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그 일부 분들과 이렇게 좀 갈등을 빚었던 전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요즘 진보당에서는 뭐 이석기 뭐 대표 등 해서 언급을 자제한다라고 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조금 언제라도 다시 좀 뇌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민주노총 등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이제 갑작스럽게 왜 노동운동과 반미 투쟁이 엮이는지 이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좀 덜어 엮여 있어서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공격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그리고 저희가 잠깐 언급한 모레 국회 본회의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하원기 부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 통해서 의원 입장을 모으고 특히 쌍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시킬 거라고 하던데 혹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이탈표 나올 가능성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군요. 지금 네. 보면은 현역 컷오프율이 0에 가까울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뭐 혁신 공천, 쇄신 공천을 안 했고 현역 의원들은 다 살려주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당론에 대해서 이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공천에 있어서 쇄신을 전혀 안 하고 현행 유지를 하게 된 까닭도 전 배경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쌍특검법 재의결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다 끝난 상태일 거라서 그냥 별 이변 없이 부결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가 지금 선거구 획정의 경우는요. 아직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선거구 획정위가 서울 전북에서 각 한 석, 또 인천 경기에서 각 한 석씩 늘리는 획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을 했었고 관련해서 여야 입장은 지금 갈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전북 지역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한 석 줄이는 안을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어떤 이 타협안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취지라는 게 있거든요. 예. 뭐 동대북처럼 이렇게 끌려 나오기는 하지만 사표율이 이렇게 좀 높은 국가에서 비례대표를 더 줄여버리면 사실 그 비례성 혹은 대표성이 더 약화되는 거고 악화되는 거고 그러면 더욱 이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국회 구성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손쉽게 이렇게
비례대표를 줄이자라는 말을 저는 국민의힘에 이제 그런 말은 이제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원기 부대변인. 지난번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예산을 한 10억 정도 태워가지고 예. 국민 공론조사위원회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비례제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도출됐어요. 근데 이 비례제를 확대하려면은 뭐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던가 아니면 의원 정수를 넓히던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비례 확대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불가능해졌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례 의석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자는 것은 예.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랑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약간 변명을 하신다면, 해명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굉장히 첨예하고 복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당론도 있겠지만 그 당마다 이제 우세 지역이 있다 보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 그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의 우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당 지역구에 또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또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당론을 떠나서 그 해당 국회의원의 그런 또 입장까지 얽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전북 지역의 의석수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우세 지역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전체 TO를 줄이지 않는 대신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석 뭐 말씀하신 그런 아쉬운 측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이자라는 제 의도는 사실상 야당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저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여야가 대승적으로 합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류 의원님,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께서요, 의원 정수 301석 중재안도 내놨다고 합니다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선거구 획정이 29일에 본회의에서 결정되기 못할 가능성도 있을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은데요. 새벽에 불러서라도 저는 획정을 할 거라고 보고요. 네네. 301석 중재안도 사실 국회의장님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정수를 늘리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객관적으로 네.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를 차분히 설명드려도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정치 혐오도 심하고 신뢰도도 많이 낮고. 예. 그런데 이제 본인들끼리 합의를 하면은 언제든지 획정할 수 있는 거를 그거 합의를 못했다는 이유로 한석을 늘리자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한심하게 보실 거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든 뭐 시일 내에 획정할 수 있기를 바라야 할 뿐입니다. 예. 그리고 가칭 조국신당 당명에 조국 전 장관이 조국을 넣겠다고 했는데 이 조국신당 명칭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상관이 통보가 있던 것 같은데, 다만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나라를 뜻하는 조국은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명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하원기 부대변인? 뭐 저는 조국 이름을 넣어서 예. 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예. 왜 한숨 쉬세요? 정치가 너무 예. 희화화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말장난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 정당이 뭘 할 건지 지향과 노선을 이야기를 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압축된 것이 이제 당명이어야 하고 슬로건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 이름 조국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사람 이름 조국으로 인식을 할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대한민국 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 좀 아쉽습니다. 그 조국이라는 글자를 넣음으로써 어떤 얻고 싶은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게 뭘 예상하는 거라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민주당의 비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지를 이끌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이제 많은 분들, 당원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문 쪽에 가까우신 분들은 비례대표 투표에 있어서 민주당의 그 위성정당보다는 조국신당을 전략적으로 뽑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좀 전략적으로 조국신당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류 의원님, 민주당 공천 갈등이 일부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현역 의원분들 좀 이탈이 계속이 된다면 새로운 미래, 또 조국신당, 그리고 류 의원님의 그 개혁신당까지도 제3지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영입전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개혁신당에서 가장 많은 분들을 영입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뭐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예. 것처럼 친명계와 그렇지 않은 분들 간의 어떤 갈등인 거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민주당 내부 싸움이기 때문에 예. 대체로 이제 뭐 새로운 미래나 뭐 조국 신당 뭐 그쪽으로 뭐 먼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 과정에서 역시 양당제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 민주당을 더 이상 고쳐 쓰는 것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정치인들이 있다.
있다면 네. 개혁신당의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원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3% 지지율 나오는 정당이랑 또 다른 3% 나오는 지지율 정당이 합친다고 6%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경쟁력이 10% 정도 있는 후보가 있을 때 예. 3% 정당인 지지하는 그 정당이 들어간다고 13%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10%도 못 받고 1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개혁신당 그 합당 파동에서 보시듯이. 그래서 개혁신당이든 새로운 미래든 지지율이 충분히 올라가서 거기에 입당해서 출마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후보가 하면은 그런 선택을 하겠지만 저기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내 지지율도 깎아먹겠다고 하면 그냥 무소속 출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든 새로운 미래든 일단 그룹부터 잘 만들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대 최고위원님. 그 새로운 미래, 조국신당, 개혁신당 이 세 곳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이탈하신 분들이 만약에 세 곳 중 한 곳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가치나 비전을 보고 세 곳 중 하나를 선택하실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치나 비전을 보고 선택하기보다는요.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전략적인 판단하실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의 비명 학살이 이어지다 보니까 예. 비명계 의원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미래 같은 정당을 선택해서 뭔가 이 민주당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특히 호남 쪽에 계신 비명계 의원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청년 정치인분들과 함께 정치 현안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하헌기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유호정 전 의원이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7살 동휘와 엄마는 모텔방에서 생활 중입니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동휘의 손을 잡고 무작정 집에서 도망친 그날. 외사시에 언어 발달이 느린 동희와 갈 곳은 모텔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쫓겨나기도 여러 번.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지역단체의 도움으로 작은 보금자리가 마련돼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건 동휘의 눈 수술과 언어 치료입니다. 하루빨리 입원이 필요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에 가슴만 태우고 있는 두 사람. 엄마와 동휘가 조금 더 밝은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까지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0도 이하가 되겠고요. 영하 5도인 곳도 꽤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영하 10도 이하로 낮아
매우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평년 수온주 조금 넘겠는데요. 낮에 비교적 포근하니까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 10에서 15도 안팎으로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나 눈이 시작돼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에 영남권 내륙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까지 남부와 제주의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근 비나 눈이 내린 지역과 또 안개가 끼는 지역에서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도, 대관령 영하 11도, 강릉 영하 2, 대구 영하 1도 등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전주 12도 등 7도에서 13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 앞바다는 오늘 밤까지, 동해 먼바다, 남해 먼바다는 내일까지도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너울도 동해안 쪽에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7.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법 제정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배제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친윤 인사들이 대거 생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과 대구 경북의 공천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김포국제공항의 명칭을 서울 김포공항으로 변경하고 국제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서울 서남권 개발책을 발표했습니다. 올봄에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상생활 속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고 배출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월까지 임시로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 사령탑으로 황선홍 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부터는 진료 지원 인력 PA 간호사분들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PA 간호사분들에 대한 보호장치는 마련됐는지,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부산의 한 종합병원 현직 간호사께서 스튜디오에 와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병원의 상황으로 인식되거나 또 소속된 곳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고려해서 익명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그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진료 지원 인력, 이 PA 간호사분들은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간호사분들과 역할이 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또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PA 간호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네네. 병원에서 필요한 그
의사의 업무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이제 간호사를 PA 간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된 업무로는 예.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환자의 대리 처방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환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기도 하고 저희가 병원에 왔을 때 입원이나 초진, 그다음에 재진, 수술을 했을 때 그런 이제 의무 기록들도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타 진료과의 협진도 지금 PA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술실 안에서는 수술의 보조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수술 부위를 봉합한다든지 수술 부위에 그 실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이제 처치들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수술 부위의 소독을 직접 하기도 하고 그리고 환자가 돌아가셨을 때 사후 처치 시 상처를 또 봉합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공의들의 그런 처방 교육이라든지 시술, 수술들의 교육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뭐 말씀 대충 들어보니까 평상시에도 이 전공의 분들 업무랑 일정 부분 겹치는 영역도 있겠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언급해 주신 것도 포함해서요. 실제로 이제 수도권 병원과 지방 병원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네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업무들이 대형 병원이라고 하는 수도권 병원들은 대부분 인턴과 전공의들의 비율들이 네네. 거의 다 모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행위들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TO가 있어도 지원하는 인턴이나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부족한 인력들이 PA들로 다 PA 간호사분들에게 하시고.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업무들이 의사가 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PA 간호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의료 현실인 거죠. 그게 이제 서울 수도권 또 지역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PA 간호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양성이 되는가 하는 거 궁금한데 지금 계신 병원에서 간호사님도 PA 간호사로 지정을 받은 건지 또 이게 별도 양성 과정이 있는 건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별도로 그렇게 채용을 할 때 네. 양성 과정은 따로 없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일정 경력이 조금 지나면 네. 그 병동에서 근무한 과별로 경험들이 있다 보니 담당 교수님들이 이제 인맥으로 조금 필요해서 내 업무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해서 이제 채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네. 네, 지금 현재로는 외부에서 신규 간호사 채용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 네. 신규 채용이 되었을 때 별도로 이제 그 PA라는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응시를 해서 채용이 되는데 그렇게 들어와서도 별도의 일정 기간에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의료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어느 간호사분들이든지 PA 간호사로 활동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네. 지금 소속된 종합병원이 부산에 있잖아요. 네. 간호사님 병원은 인턴 그리고 전공의 공백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턴과 전공의 수를 합하면 대략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공백이요. 네. 네네. 100분 정도 공백이 있고 이 때문에 지금 당연히 말씀 들어보면은 PA 간호사분들의 어떤 근무 패턴도 그렇고요. 뭐 출근도 그렇고요. 변화가 생기셨을 것 같은데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예를 좀 들어주실래요? 근무 형태가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PA 간호사 수는 한 1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PA 업무들이 과중이 넘어오면서 위임이 되면서 원래 기존에는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근무 형태 한 가지 근무 형태였는데 이제 병원에서 흔히 쓰는 이브닝 근무라고 하는 오후 2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하는 근무 형태를 변경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이제 휴일까지 모든 이제 근무를 포함해서 이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하시던 업무보다 모르겠습니다. 정량을 하기 좀 그렇지만은 곱하기 2 정도도 업무 부담이 많아지셨나요? 업무량도 많아졌지만 이제 근무 시간 자체가 길어졌죠. 연장 근무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야간까지 그런 환자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근무 형태의 변경되면서 긴 장시간의 근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그 예를 아까 들어주셨지만은 진료 차질이 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이른바 뭐 빅5 병원들과 비교할 때 부산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수도권의 대형 병원들은 인턴과 전공의 비율이 대략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병원들은 실제로 인턴과 전공의들이 이제 사직을 하고 나가면서
의료 차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환자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네. 응급실이나 외래 수술의 모든 진료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인턴과 전공의가 100% 다 채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0명 정도의 PA가 사실 의사가 있어야 되는 정원인데 의사가 없어서 그만큼의 비율로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턴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해도 기존의 의사 역할을 PA들이 대부분 다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의료 공백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어떤 현실과 수도권 특히 서울의 빅5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더군다나 기존에도 부산 뭐 포함한 어떤 지역에서는 원래부터도 의료진들이 좀 부족했고 그 공간을 PA 간호사분들이 많이 좀 채우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도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이 상황 이후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의료 격차의 역설이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지역 근무를 원하는 전공의 숫자가 많지 않았고 또 전체 의료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던데 지금 계신 병원을 기준으로 볼 때 이런 분석은 일리가 있나요? 네, 있죠. 네네. 그러면 지금 일하고 계신 병원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서울 이른바 뭐 앞서 말씀드린 빅5 병원으로 대거 몰리는 상황인데 부산의 의료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로서 환자들이 이 서울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병원도 규모의 전쟁입니다. 예. 의료 서비스의 격을 환자 보호자들도 많이 판단하고 또 그 병원을 이용할 때 쾌적하고 부대 시설의 이용이라든지 교통의 편리함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대형 병원들이 중증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고 기존의 지방 병원들보다 수술의 경험, 그다음에 중증 진료에 대한 경험들이 많은 흔히 말해서 제가 명의라고 하시는 의사들이 예. 대형 병원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의 의료보다는 믿음이 사실 신뢰가 조금 더 가긴 하죠. 그리고 최첨단 장비들도 사실 도입이 빠르고 최신 경량에 대해서 그런 치료 방법들도 다방면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방보다는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 지금 계신 병원에서는 그 PA 간호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 행위를 추가로 시행하고 계신지 사례를 한두 가지 좀 들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기존에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 지금은 인턴 전공의들이 대부분 이제 담당을 했던 예. 환자 동의서 업무들이 이제 PA들한테 거의 다 위임이 됐죠. 예. 그래서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앞두고 이제 환자분들이 동의서를 작성할 때 설명을 하는 의무라든지 본인들의 동의서 받는 그런 설명의 의무들도 지금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예. 침습적인 처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침습적이라 하면 이제 몸 안쪽으로 어떤 시술들을 하는 거를 침습적인 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가장 기본적인 게 도뇨관 삽입이죠. 저희 소변줄이라고 하는 도뇨관 삽입. 예. 그리고 이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비위관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위관 삽입도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혈액 배양 검사라고 해서 이제 균 검사를 하는 예. 어떤 체열적인 업무들도 현재 PA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침습적인 처치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고요. 이 같은 지금 실질적인 의료 행위 확대를 현장에 계신 PA 동료 간호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한데 뭐 일각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 사명감도 사명감이지만 현실적으로 좀 위험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 위험 부담은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우려인지도 궁금해요. 가장 큰 건 의료법으로 예. 명시되어 있는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까 이제 고민하고 이제 걱정을 하는 책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죠. 내가 이 의료 행위를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하신 침습적인 처치를 포함해서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어떤 불안감. 그렇죠. 예, 예. 예전에는 의사와 동일하게 의사 가운을 입혀서 실제로 이게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구분이 안 되었는데 네네. 지금은 대부분 병원들이 직종에 맞는 동일한 옷을 다 이렇게 입히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숨어서 이런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환자 보호자분들은 PA들이 어떤 처치나 이런 거를 할 때 반발 안 하세요? 영상을 다 찍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음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설명이나 이런 처치들은 의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법적으로 고발하겠다.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드물게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피해 간호사들은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은 새로운 보건 의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어떤 보건 의료 기본법을 근거로 한 것 같은데 이 업무 범위는 협의 후에 병원장이 결정하도록 했고요. 지금 계신 병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지 아니면 이미 확정해서 시행에 들어갔는지요? 추가로 어떤 의사 업무를 위임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할 거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그 회의 이전에 피해 간호사들의 현장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어떤 업무까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율을 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정부의 어떤 조치들을 접한 현장의 PA 간호사분들의 반응은 좀 안도에 가깝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걱정이 여전한지도 궁금해요. 걱정이 더 크죠. 사실 그동안 그 진료과별로 전체적인 의사 업무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의사가 담당을 하고 일부분은 이제 PA들이 담당을 해왔는데 이번 이렇게 시범 사업이 사실은 그 기관장의 승인으로 이렇게 열리게 된다면 실제로 피해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어떤 의사 업무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업무들이 전체적으로 다 넘어온다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분명히 피해들은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업무 과부하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합법적으로 전공의 업무를 해도 된다고 했고 또 병원장이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해 줬으면 그래도 내가 어떤 이런 의료계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심적으로는 좀 부담은 좀 덜해지나요? 그렇지만도 않은 게 실제로 그런 의료 사고들이 생겼을 때 대부분 이제 그런 판례들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 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장이 책임지겠다, 진료과의 교수가 책임지겠다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한 당사자가 처벌을 받는 게 지금 법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책임지겠다 막연하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겠다라고 나오면은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의료사고로 사실은 어떤 환자분의 생명을 잃었을 때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어떤 이런 책임을 끝까지 정부가 맡아서 과연 이거를 감당을 해줄까라는 그런 것들이 가장 제일 큰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남아있죠. 우리 청취자 한 분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8805님, PA 간호사는 통례상 시행되는 건데 이들 의료 행위를 환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나요? 하십니다. 아마 과정에서 안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PA 간호사라고 따로 이렇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네, 밝히지는 않고 의사들이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일단 현장의 어떤 진료 과정에서는 간호와 의료 사이에 회색 영역이 존재하는 건가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영역이 있는 건지 만약에 이게 가능한 것을 하게 됐을 때 PA 간호사분들의 공통된 요구사항 우려 말고 그런 것들은 뭐가 있었을지 궁금해요. 가장 현장에서 바라는 의견은 의료법이 저희가 1961년인가 아마 개정된 이후로 지금 의료 현장이 계속 바뀌면서 현실을 반영을 못하는 법의 테두리에 계속 갇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들도 사실은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아이디 본인의 이름으로 어떤 기록들을 남기고 의료법으로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업무를 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피해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간호사들이 현재 인력 부족이라고 하는 의사들 부족, 그다음에 약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의 일도 하기 바쁜데 의사 일도 대신 해줘야 되고 약사 일도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는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 위법이라고 말은 하지만 마땅한 대안을 마련해 주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구분을 해준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게 보호를 받으면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화석 같은 이 법안들의 내용을 좀 현실성 있게 바꿔주는 노력의 장치가 좀 있으면 그나마 좀 더 마음적으로 부담을 좀 덜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지금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 간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던데 이게 혹시 대안이 될 수는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외국의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최소한의 교육 과정과 또 훈련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를 적절하게 넘길지 위임할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외국 사례로 봤을 때는 대부분 전문 간호사들이 1차적인 그런 진료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7,300명 정도 2024년 기준으로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전문 간호사들이 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호사들을 먼저 활용을 한다면 합법적인 그런 의료법 안에 합법적인 업무를 부여한다면 충분히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번 사태가 어쨌든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촉발됐는데 앞서 우리 간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소속돼 있으신 부산의 그 종합병원은 정원보다는 의료진이 부족해 있었다 그동안에도. 하지만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서울 수도권을 급할 때든 중요할 때 다 찾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지금 계신 곳의 의사는 충분한 건지요? 아니면 부족한 건지요? 현재 병원마다 운영을 하는 그 허가 병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병원마다 법적으로 몇 병상을 유지해서 입원 환자를 받겠다라고 이 허가 병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병상을 전체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래도 그다음에 수술실도 응급실도 일반 병동도 모두 담당을 해야 되는 의사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원수만큼 PA로 메꿔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병원들이 기본 한 80에서 100명 정도의 PA들이 그렇게 고용이 되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의사수가 PA만큼 의사수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몇 가지 외래 등 말씀하셨는데 어느 영역에서 특히 환자분들이 진료받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역인가요? 대부분 대형병원,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대기 시간을 1시간 정도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상 기다렸다가 외래 진료를 보는 시간은 기껏 해봐야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입원을 한 경우에도 그 교수님들이 전체 환자를 외래도 보고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진도 하루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역할들이 PA들이 다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대신 보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그 과별로 좀 나눌 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수술, 마취, 뭐 응급, 내과, 외과 이런 곳에서 좀 분야를 좀 세분화했을 때 특히 이런 과가 어떻게 보면 좀 업무 로드가 좀 많이 걸리더라 하는 부분이요? 지금 기피과라고 하는 그런 과들이 있습니다. 외과, 그다음에 성형외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그다음에 비뇨기과, 특히 흉부외과 이런 곳에는 이제 전공의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워낙 힘들고 또 그 자체를 일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문의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수술도 하고 외래도 보고 병동 환자도 챙기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하여튼 뭐 지금 부산에서 되게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지금 진료 지원 인력, PA 간호사 입장에서 전공의분들 그리고 정부에 또 뭐 필요하면은 청취자분들께도 각각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턴과 전공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현장에 복귀하셔서 환자 곁에서 본인들의 의견들을 전달하면서 투쟁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형 병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분원에 대한 설립에 대한 규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7년도까지 대형 병원, 흔히 말하는 빅5 병원을 포함해서 대형 병원들이 수도권에 정말 많은 병상수를 이제 확보해서 병원을 지금 설립하려고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지역마다 그런 병상에 대한 총량제를 좀 정해서 균등하게 이렇게 병상을 유지해야 되지 한쪽에 너무 수도권에 쏠리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병원이 설립이 되면 분원이 설립이 되게 되면은 의사를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사들에 대한 처우와 또 급여 자체가 지방과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방의 병원들은 없어질 게 뻔하고요. 그리고 이번 의대 정원의 확대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의 수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의사들이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처우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같이 동반해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PA 간호사들이 사실은 불려지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전담 간호사, 뭐 진료 보조 간호사, 불법 간호사, 유령 간호사, 섀도우 간호사, 투명 인간 간호사 이렇게 본인의 신분을 감추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네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의료 현장에서는 반드시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근절이 되고 직종별의 업무를 명확하게 법제화 해주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62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은 의료법이 지금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개정해서 합법적인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네. 반드시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뭐 짧게 동료 PA 간호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예. 잘 버텨주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고요. 네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결국 우리를 대변해서 누군가는 어떤 역할들을 한다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금보다 또 나은 의료 현장에서 저희가 환자를 더 떳떳하게 당당하게 돌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지역의 한 종합병원에 소속된 저는 그냥 이렇게 호칭하겠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분의 목소리 익명으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더욱 늘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인천 방면으로 경기권 정체가 심한데요. 양재에서 용인 사이와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부근, 다시 북수원에서 동군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군포에서 반월터널 사이와 또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 사이로 모두 27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일쪽에서 남이천 사이와 이후로는 하남분기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는 사고가 있었던 진천터널 일대로 8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를 앞두고는 사고가 나면서 3차로와 4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뒤로 동호대교부터 지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방화대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축구협회 얘기를 오늘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성적 부진 또 업무 태도 논란으로 좀 많은 비판을 받았던 클린스만 감독은 이미 경질이 된 상태에서 다음 차기 감독 그리고 임시 감독이 정해지면 누가 맡을 것인가 축구협회에서 결정이 있을 것 같던데 오늘 전력강화위원회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안건은요. 새로운 국가대표팀 감독 임시 선임이었습니다. 네. 네네. 네. 선임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다음 달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한 2경기 정도 연속해서 맡을 감독으로 누구 할 것인가. 어제 축구 전문 기자분께서는 박항서 감독의 가능성을 좀 말씀하셨는데 누구로 결정됐습니까? 네, 박항서 감독님도 사실 굉장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네. 오늘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과 국가대표 감독을 겸임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전력강화위에서는요. 정식 사령탑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국내 사령탑 가운데 임시 감독을 선임했다라고 밝혔고요. 네네.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을 이끈 황선홍 감독은 이제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를 갖췄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어쨌든 황선홍 감독이 또 잠깐이지만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올림픽도 맡은 본업을 해야 되고요. 또 국가대표 감독도 네. 한시적이지만 겸임을 하게 됐는데 황선홍 감독이 다음 달 태국전을 위해서 별도의 코치진도 꾸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황 감독 태국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네. 사실 이제 카타르 아시안컵 당시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 내분적으로 휩싸인 대표팀의 분위기를 조금 더 추슬러서 원팀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임무가 지금 상당한데요. 이제 황 감독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른바 탁구 멤버로 알려진 이강인과 정우영 그리고 설영우 등을 이끌고 금메달을 일궈낸 바 있죠. 네네.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황선홍 감독이 물론 손흥민, 이강인 선수 둘이 이제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또 잘 추슬러서 다음 달 태국전 잘 치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향후에 정식 감독
선임도 축구협회가 잘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 약간 숨고르기 국면인가 싶었는데 다시 뛰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5만 5천 달러를 한때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새벽 한때 비트코인이 5만 5천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네. 이 비트코인은 지난 설 연휴 직후인 지난 13일 5만 1천 달러 선을 돌파한 이후 박스권에 계속 머물다가 26일 밤부터 급등하더니 27일 새벽 한때 5만 5천 달러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당 가격이 5만 5천 달러 선을 돌파한 것은요. 2021년 12월 이후 26개월 만입니다. 예.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뭐라고 좀 분석하세요? 한 두 가지 정도 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큰손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네네. 이제 헤지펀드 기재죠. 조지 소로스 펀드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이 이번에 급등했습니다. 네네. 소로스 펀드 CEO인 패트릭은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 이 비트코인이 주류로 진입했다. 많이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부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네네. 밝혔고요. 이 단일 투자자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마이클 세일러. 네. 이분 같은 경우는 2월에만 3,000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매수세를 계속해서 지수했습니다. 네네. 이제 또 하나의 원인은 예. ETF 수요 증가인데요. 지난 10일 미 증권위원회가 ETF를 승인한 뒤에 비트코인 시장에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제 현물 ETF 승인 직후 4만 9천 달러 선을 넘었던 비트코인이 한때 4만 달러 아래까지 또 급락을 했다가 다시 꾸준하게 상승 곡선 그리면서 결국 한 달여 만에 5만 선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뭐 큰 손들이 또 매수를 해주니까 저기 되나 보다 네, 싶고 맞아요. 그다음에 ETF까지 오다 보니까 저거 된다 싶으니까 더 급등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개미의 마음이죠. 예, 비트코인 그 공급량도 지금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비트코인 공급량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점도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오는 4월로 예상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채굴량은 4년마다 이 절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차례 있었던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 급등했죠.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때문에 비트코인 지금 들어가야 되나 빠져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현명한 투자는 본인이 잘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진행자님은 비트코인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도 그 고민 중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의 고민. 예. 자, 김포공항 명칭이 서울 김포공항으로 바뀐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국제선 기능이 보다 강화된다라고 또 볼 수 있겠는데요. 서울시는 인천공항 허브 정책으로 기존 2,000km 이내로 제한됐던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을 네네. 3,000k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에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제 결국에 동아시아 주요 도시와 비즈니스 교류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포공항이 서울 김포공항으로 바뀌면 국제선 기능이 좀 더 강화될 거다라는 전망이신데 명칭을 이렇게 바꾸면서 서울 서남권 일대 이렇게 그 공중을 좀 날아다니는 네. UAM 도심 항공교통 노선 이것도 본격화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어반 에어 모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SF 영화 보면 상공을 이제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은 저희가 그 정도의 기술력은 없습니다만 드론이나 혹은 작은 비행기를 통해서 물건이나 사람을 싣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버티고 포트인데요. 이 버티고 포트는 항공기가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건물 초고층 옥상이나 기존 공항 옆에 이제 건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뭐 헬리콥터가 이렇게 착륙하는 장소랑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UAM 산업이 좀 본격화할지 기대가 좀 되는데 저희 KBS가 있는 여의도에도 이 버티포트가 생긴다고 하던데 서울 서남권의 첨단 지역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과거 소비나 제조 산업의 중심지였던 서울 서남권이요. 이제는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난해 5월이죠. 김포공항 여의도 구간의 국토부 실증 노선에 선정됨에 따라서 네네. 올해 안에 여의도에 버티포트를 만들고 김포공항 혁신지구에 UAM 복합 환승센터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포트만 생기는 게 아니라 복합 환승센터, 여기 여의도에 있는 버스 갈아타는 것과 좀 비슷한 식으로 활발히 좀 될 것 같다는 기대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서남권 지역의 항공고도 제한도 좀 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강서구, 양천구 이 일대의 주거지도 좀 정비가 되려나요? 네, 이제 부동산도 좀 들썩일 것 같은데요. 이제 서남권 일대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서 제한됐던 용적률이 250%도 이제 최대 400%대까지 완화가 됩니다. 네네. 이제 강서, 양천 등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요, 용적률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을 포함해 정비계획이 수립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 중공 지역의 82%를 차지했던 서남권 중공업 지역을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그 서남권 일대 녹지 확보 작업도 좀 본격화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회도로와 서부 간선도로 상부를 비우고요. 녹지 공간을 만드는 지하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제 마곡지구 서울식물권과 한강을 연결하는 선형 보행 녹지 네트워크, 이제 봉천천, 도림천, 복해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사업도 오는 2026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여의도공원도 새롭게 재조성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UAM의 추진으로 녹지 일대 또 그리고 항공 고도 제한 완화도 일부 조정이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이었고요. 나사에서 달에 착륙한 민간 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무인 우주선을 달 상공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네요. 네, 이거 굉장히 좀 화제가 됐는데요. 무인 우주선이죠. 오디세우스의 달 착륙 성공을 발표한 이후 약 나흘 만에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현무암처럼 구멍이 이렇게 뻥뻥뻥 뚫려 있는 이제 달 표면을 보니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개된 이미지상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지점이 있어요. 근데 정말 좁쌀만한 크기여서 약간 그림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다솜 연구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진이 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사진도 같이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계속 설명해 주시죠. 요게 이제 굉장히 작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데요. 요게 바로 우주선입니다. 이제 다만 워낙 원거리 사진이어서 확대한 이미지로 봐도 우주선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기는 조금 힘든 게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원래는 당초 달 착륙 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글캠이라고 해서 그게 장착이 원래 돼 있었고요.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우주선의 생생한 모습을 촬영할 계획이었지만 막판에 항법 시스템 문제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바꾼 탓에 이제 카메라 화질이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달 착륙 어떤 성과와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달 착륙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반세기 만에 미국 우주선이 달에 도달한 거고요. 또 민간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의 성공이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착륙한 지점도 또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죠. 북극이냐 남극이냐 아마 중간 지점이냐.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목표로 했던 달의 남극 말라퍼트 A 지점에서 불과 1.5km 이내라고 합니다. 이제 얼어붙은 물이 풍부한 곳으로 추정되는 이제 달 남극의 역사상 가장 가깝게 착륙했다라는 점이 이제 특별한 성과로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이 있다라고 좀 하게 되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싶은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남극의 지점에 착륙한 것도 성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디세우스에는 그 나사의 과학 장비가 여러 개 탑재가 됐다고 들었는데 이 가운데서 이미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친 장비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무선 주파수 질량 측정기로 이제 우주선의 연료 탱크에 있는 극저온 추진체의 양을 측정해서 데이터를 이번에 확보했고요. 또 달 착륙 과정에서 표면에 있는 우주선 엔진이 내뿜는 연기와 또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담은 것도 데이터로 다 수집을 했다. 이런 것들을 결국에 다시 또 이제 나사에 가져오게 되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물 가까운 곳에서 혹시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달에 뭐 착륙하는데 성공을 했지만은 이 과정에서 일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뭐 약간 누워온 상태로 착륙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예. 조금 문제였습니다. 예. 이제 기체의 한쪽 발이 표면에 돌출된 부분에 걸려서 팍 넘어지면서 네. 현재는 측면으로 우주선이 서 있지 못하고 측면으로 이렇게 꼬꾸라진 상태예요. 아, 그래요? 네, 사람처럼 누워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이에 따라서 기체에 달리는 이제 안테나 중 일부가 달 표면을 향하고 있어서 데이터 전송이 이제 더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 당초에 이 회사에서는요. 충전 상태 등이 굉장히 양호하다. 그러면서 최대 한 9일 정도는 나사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뭐 겨우 5일 만에 데이터 전송이 끝나게 된 거죠. 네. 이번 이 달 착륙 성공으로 민간 기업 주가도 오를까 싶었는데 되레 주가는 30% 넘게 하락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달 착륙 성공 직후에는요, 23일 9.59달러까지 이제 민간 기업이 주가가 팍 올랐다가 네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으로 제가 누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후에 결국엔 이거 완벽한 성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조금씩 제기되면서 네네. 이날 이제 증시에서 장중 30% 넘게 갑자기 하락했습니다. 확 올랐다가 또 이렇게 확 떨어졌네요.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과학과 기술의 눈으로 미래를 읽는 쪽지 붙여봅니다. 포스트잇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나서 정말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 AI 여기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챗 GPT 네. 이게 나온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저 1년 남짓 됐죠. 근데 네. 또 이번에는 뭐 글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림도 아니고 이제는 영상을 만드는 기술까지 나왔습니까? 네, 비디오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글자로 어떤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가 영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텍스트 투 비디오라고 명칭을 TTV라고 보통 명칭을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회사가 그 오픈 AI하고 구글이잖아요. 네. 네, 근데 구글이 사실은 한두 달 전에 이렇게 루미에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글자로 쓰면 이게 영상이 되거나 사진 한 장 주면 이게 영상으로 바뀌거나 이제 그러는 거였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구글 쪽은 한 몇 초 안 돼요. 뭐 한 15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는 1분짜리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1분짜리 같으면은 어느 정도 요즘에 이제 쇼폼 이런 거 할 때 1분짜리는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예고편 영상이나 뭐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 정도도 한 1분 정도 되니까. 그렇죠. 네. TTV. 네. 이게 소라가 공개된 날에 언론에서도 지금 또 SNS에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소라의 기술력이 뭐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가요? 실제 이제 동영상이 한 50개 정도가 공개가 됐고요. 일반 공개는 안 됐는데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경 거리를 걷고 있는 어떤 여성을 만들어줘 그러는데 이제 동경이 바닥에 비가 왔는데 그 비에 투영된 그 불빛이 있죠. 네네. 진짜처럼 반짝반짝하고 그다음에 눈동자 안에 비치는 저쪽의 상들이 진짜 비치는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털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털인데 털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화질이 아주 좀 고화질인가 화질도 보네요. 좋고 굉장히 디테일이 뛰어난 거죠. 디테일이 뛰어나서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상하는 그 기업은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도쿄 거리를 걷고 있는 안 하시고 동경 하니까 좀 더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확산이라는 기술이 쓰였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기술인 건가요?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챗GPT는 그 안에 이제 그 LMML 그 이렇게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걸 써요. 네네. 좀 어렵지만 이제 단어들을 확률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건데 얘는 확산 모델은 그림 이렇게 우산이 있으면 얘는 우산 그리고 우산 그림을 같이 AI한테 주면 예. 얘가 점점 이제 잡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점점 이미지를 흐리게 이제 기억을 해놓습니다. 그런 예. 식으로 해서 모든 그림들을 키워드랑 같이 그런 작업을 쭉 하면 얘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걸 학습했다가 이제 거꾸로 우산이라는 걸 하면은 걔랑 같이 묶였던 그림을 이제 잡음을 제거하면서 꺼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확산 모델이라고 좀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예. 보통 이제 이런 확산 모델을 써서 지금 이런 비디오나 이미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영상 구현이 가능한 건가요? 다른 아까 말씀하신 트랜스폼 모델하고 좀 다르게? 이게 이제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이제 그 오픈 AI에서 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달리가 어떤 영상들을 만들면 그 영상에 이제 캡처를 달죠. 얘는 뭐 열심히 놀고 있는 아이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서 계속 재학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넣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그 안에 들어갔고 예. 보다 정확하게 이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단어를 현재로서 한 135개 정도를 명시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135개의 단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그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제 자세한 영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 영상만 구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음성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음성은 되지 않습니다. 음성까지. 네, 음성까지는 되지 않고 근데 요즘은 뭐 11랩스라든지 이렇게 단어를 치면 그 입 구조 같은 걸 만들어주는 것도 다 있고 하니까 그거랑 결합하면 조금만 작업하면 완벽한 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경음악도 집어넣는 AI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개 단계를 거치면 완벽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지나면 그것까지 다 해낼 것 같습니다. 네. 참 설 자리가 좀 없어진 것 싶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딥페이크 이야기도 좀 다뤄봤었는데 네.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현실과 가상과 현실을 좀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실제 현실을 찍은 영상인지 존재하지 않는 건지를 구분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뭐 사진도 이제 딥페이크 있지만 여기 또 이제 영상도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이 소라를 보면서 사람들이 몇 가지 걱정을 했어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얘도 분명히 무슨 그림이나 영상을 보고 학습을 했을 텐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고 또 영화 같은 거나 어떤 영상을 봤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그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얘가 어떤 영상을 만들 때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포르노나 폭력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혐오스러운 영상을 또 만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컨텐츠의 수준의 문제 이거에 대한 부분도 또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소라가 발표된 이후에 영상업계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막 규제하자 뭐 이럴 것 같은데 되레 떠들썩한 분위기가 있다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전에도 챗GPT 나오니까 이제 작가분들이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뭐 달리라든지 미드전이 나오니까 미술하시는 분들이 우리 큰일 났다 이러고 이제 그 소용들 한번 겪으니까요. 소라가 딱 나오니까 영상 하시는 분이 이제는 우리 차례군.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학습이 좀 되어 있는 거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영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영상 찍는 분들은 조명이나 뭐 색깔에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몇 개의 단어로서 그걸 표현하니까 디테일하게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실험 삼아서 야 빨리 동영상을 하나 실험적으로 만들어봐. 그럴 때는 요걸 써서 이렇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동영상 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시행착오를 확 줄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나왔네. 밑그림을 얘가 먼저 그려주네. 그렇죠. 이걸 바로 쓰진 않지만. 그렇죠. 이렇게 찍어주면 괜찮겠다. 그래서 그럼 요걸 토대로 해서 실제 촬영을 한번 하자.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처음에는 영상 촬영하신 분들이 대량 실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영상 촬영하는 데서 비용이 확 줄 수도 있고 어떤 손쉬운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또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걸 또 활용하는 또 방향이 있군요. 근데 이미 영화에서는 이런 AI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있죠.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보통 한 배우가 나오면 보통 연로하시면은 젊었을 때 배역을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네네. AI 기술을 써서 나이를 거꾸로 이렇게 돌립니다. 보통 디에이징 기술이라고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은 이제 그 카지노의 최민식 씨 60대인데 30대 얼굴이 나오고요. 맞아요. 뭐 최근에 이제 그 손석구 씨가 나왔던 네. 드라마가 있었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아역이 나오는데 손석구 씨 얼굴을 가지고 이제 디에이징 기술 플러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썼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네. 그거 보면서 아니 어디서 세상에 이렇게 정말 손석구 씨가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겨 보이는 네. 친구를 섭외했지 왜냐면 했는데 당사자를 썼으니까요. 그래서 네네. 이 디에이징 같은 경우는 뭐 외국 영화에서도 보면 뭐 아이리시맨이라든지 뭐 캐리비안 해적 뭐 등등등에서도 이미 많은 배우들의 그 나이를 이렇게 되돌립니다. 근데 나이 되돌릴 때 얼굴만 되돌리는 게 아니고요. 예. 가만히 들으면 목소리도 바뀌어요. 젊었을 때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신체 구조까지도 이렇게 바뀝니다. 뻣뻣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예. 그래서 완전히 진짜 살아있는 그 젊은 사람의 모습을 찍는 것처럼 해주기 때문에 이제 창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딥페이크나 디에이징이나 이런 AI가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게요. 네. 어느 광고였었나요? 윤여정 배우도 맞습니다. 이렇게 젊은 목소리인데 젊은 목소리까지 나오고 모습뿐만 뭐 아니라. KB 라이프 보험인가에서 한번 예.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특정한 건 이야기했지만 예. 그 아가씨 때의 모습이랑 같이 탁 나오는 네. 부분도 있고. 3253님 AI 어디까지 가나 생각하면 상상 초월입니다. 머자나 진짜 저와 가짜 제가 서로 진짜라고 우길 것 같아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난해 그 할리우드에서 작가 그리고 배우들이 AI에 맞서서 긴 파업을 했던 걸 떠올리면은 참 인공지능이라는 게 AI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 노동 분야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개발자의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이제는 개발자들도 AI로 대체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그 엔비디아 계속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회사인데 엔비디아의 대표인 분이 젠슨 황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프로그램 할 필요 없다. 왜냐면 AI가 다 해주니까.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젠슨 황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거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AI나 이런 쪽이 프로그램을 해주기는 하는데 네네. 챗GPT 보면 이렇게 헛소리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AI를 통해서 코딩을 하다 보면은 얘가 한 90%는 맞고 10%는 중간중간 틀립니다. 네네. 그러면은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하는 이야기가 코딩에 있어서 생산성은 높여주지만 믿을 수는 없다. 따라서 믿게 하려면은 나도 배워야 되는 거죠. 10%라는 불순물을 걷어내는 주는 작업은 그렇죠. 사람이 해야 되네요. 근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 코딩하는 것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프로그래머들이 아주 빠르게 코딩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업무 효율성이 이제 퍼센트라면 40%가 좋아졌다. 예.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젠슨 왕이 더 이상 뭐 코딩 필요 없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이 컴퓨터학과 다 없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극단의 이야기고 사실은 아주 먼 이야기고 그 전까지는 AI도 자꾸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코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영상 만드는 것처럼 밑그림을 먼저 그려주니까 작업자가 좀 그걸 바탕으로 좋죠. 시행착오 줄이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네.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해주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AI가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블루 칼라 직종을 아마 대체를 제일 먼저 할 거라고 했는데 정작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뭐 영상을 만들고 창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는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들을 AI한테 시키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창의적인 일, 그다음에 지적인 일을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갈수록 AI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도 쓰고 창의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의사, 뭐 판사, 변호사들이 하는 일들을 다 얘가 하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블루 칼라의 영역을 침해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화이트 칼라들의 영역을 침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많은 화이트 칼라들이 AI 때문에 직업을 잃어서 블루 칼라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AI가 하고 있는 창의적인 거가 과연 창의적인 걸까? 사실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창의적이지만 진짜 창의적인 거는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거라서 뭐 이제 창의의 시대도 끝났다 이런 말은 너무 지나친 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가 실질적으로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도움이 되는가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 예를 들면 은행이 지금 상담사 대신에 챗봇 네. 서비스를 많이 전환했는데 저 사실 최근에 은행 업무 볼 일이 있어서 사실 잘못 누른 거였어요. 저는 네, 상담원과 연결하고 싶었는데 콜센터? 상담원 누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눌렀는데 제가 요구하는 건 이건데 자꾸 다른 안내를 해줘서 조금 네. 답답한 부분이 있던데 실제로 좀 그게 효율성이 이제 어떤가요? 콜센터 안에서 쓰는 인공지능은 예. 엄밀히 따지면 인공지능 그 그룹에 들어오기 힘든 거예요. 아, 그래요? 보통 고객들이 뭘 물어보는 시나리오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시나리오들을 다 모아서 그 시나리오대로 이제 대응을 해주는 인공지능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벗어나는 질문하면 얘가 헤매기 시작합니다. 헤매기 시작해서 그래서 콜센터에 AI를 썼다고 하는데 이게 고객들의 불만은 대단히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특히 은행에서는 콜센터에 AI를 썼으니까 거기에 이제 콜센터 직원들을 다 해고시켰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해고시켰는데 이제 문제는 고객 불만이 늘어나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최근에는 그런 콜센터를 챗GPT 같은 걸로 바꿀까? 그럼 얘는 아무 말을 하더라도 잘 대답을 하니까.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헛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느 그 항공사에서 챗GPT를 썼더니 있지도 않은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을 막 소개해가지고 그 항공권을 사가지고 소송 걸렸던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물어봤는데 이율 같은 거 잘못 말하고 뭐 그렇게 되면 그거 다 녹취해서 소송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챗GPT가 말을 잘하지만 은행의 콜센터에 쓰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불편하지만 현재는 이제 그 시나리오 베이스라서 더 많은 시나리오를 이제 개발해서 빠져나가는 거를 많이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아직까지는 단순 업무. 예를 들면 뭐 대환 대출 가능한 상품 소개해줘. 뭐 네, 이런 그 정도죠. 정도? 음성 인식하고 그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정도. 네. 하지만 결국에는 많은 부분이 대체될 것 같아요. 앞으로 AI가 인간을 뛰어넘기까지 혹은 인간 수준으로까지 올라올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남았다고 보세요? 그 시간에 대한 예측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 이제 보통 레이 커즈웨일이 특이점이 온다는 책에서는 그걸 이제 특이점 오는 시점으로 봤는데 2045년으로 봤어요. 네. 2045년이면 한 25년 정도, 20년 정도 남았죠. 그런데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이제 그 딥마인드 회사가 있는데 구글에 인수되었는데 거기에 사장이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AI를 진짜 잘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최근에 2045년이 아니고 2035년이다. 네네. 그러니까 불과 이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느끼셨겠지만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너무 발전하니까 2045년이 되면 이제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슈퍼 인공지능이 된다고 했던 거가 이제 기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우리 교수님도 학교에 좀 김명주 AI 교수로 좀 보내고 계속 붙잡아 두고 싶은데 이제 개강 시즌이라서 다음 주부터 개강합니다. 고정 코너로 패널은 오늘까지만 좀 여쭙고요. 계기가 있을 때 저희가 좀 한 번씩 뉴스레터 K에 좀 초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윤종신의 인공지능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232님, 이 시대 최고의 시사방송 매일 듣고 있어요. 롱런 하세요.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마음 같아서는 한 15개 정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고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입니다. 고맙습니다.